뭐 오실 분들은 오시겠죠. 빠르게 하도 한 달 전에 해서 간단하게 지난번 거 리뷰 한번 하고 정기 분포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셀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 확률이라고 얘기했고, 뭔가 연속적인 형태들로 시간과 몸무게, 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산 확률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희가 배웠었던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것들로 저희가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배우게 될 이제 확률 이름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함수다로 됐고요. 저는 이제 이항분포를 시행 횟수가 많아진다면이라고 풀어서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앞에 n이 시행 횟수, P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같은 경우에는 NP, VX, 분산 같은 경우에는 NPQ, 그 다음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루트를 붙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에서 얘도 이제 시행 횟수가 많아진다기보다는요, 이제 오늘 여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고요. 네모에 확률을 곱해서 여기다가 시그마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모의 평균이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 네모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라고 얘기하면 평균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꼭 외워둬야 되는 게 제평평제였습니다. 그래서 변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이었고요. 식으로 뭔가 만들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수 제곱을 붙여주고 확률을 곱해서 모두 다 시그마를 해주면 이게 제평이 될 거고요. 물론 평균은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m제곱 형태로 적고요. 여기다가 이제 루트만 붙여주면 표준 편차가 되겠다 정도 저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속 확률일 때가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이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을 했다시피 셀 수 없는 것들, 구간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들, 중등부에서는 뭔가 계급의 형태들로 표현되어야만 했던 것들을 저희가 쭉 연속적으로 쭉 풀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를 fx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얘네들이 전부 확률이 되는 형태를 저희가 연속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커트라인이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각을 할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이 이제 연속 확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연속 확률의 성질들 같은 경우에는 fx는 당연히 확률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가 되어야 하겠고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연속적인 형태로 변량들을 이렇게 해야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냥 이렇게
0부터 3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 그럼 3 집어넣으면 3분의 2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 구간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0에서 1까지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 넓이를 구해준다면 이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1과 3 사이, 여기 1, 2, 3,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확률이 되겠고요. 2보다 큰 부분이라고 하면 이쪽 오른쪽 넓이를 구해주면 이게 확률이다 라고 하고요. 교육과정에서 지금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것들은 교육과정 외로 지금 빠졌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직선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곡선 형태일 수도 있는 거지 않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확률을 배우게 되면 아직 미적분 1이 배우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인테그럴 기호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직선 형태로 주로 요즘은 문제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테그럴 기호는 리미트의 시그마가 뭔가 이렇게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평균을 구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저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확률을 전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일종의 이게 리미트의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뭘 곱해주냐? 변수를 곱해주고 여기 확률은 지금 이름들이 모두 fx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확률 곱해서 모두 시그마 해주면 평균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fx dx라고 붙여주면 이게 평균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x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재평평제는 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졌던 구조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하는 건 같은데 여기도 이제 재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들이 x이기 때문에 변수 제곱에 확률 곱해서 모두 다 시그마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구한 게 이게 지금 현재 2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구했었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분산이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게 되면 이게 표준 편차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방금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여기 밑에 전부 다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한다를 가지고 2번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얘도 물론 마찬가지로 직선 형태로 0부터 뭔가 이렇게 4까지 0부터 4까지 주어져 있고 얘가 kx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해서 여기가 4k이므로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8k인가요? 8k가 얘가 1이기 때문에 k 값은 그래서 8분의 1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되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파트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정도 하면 여기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적당한 문제는 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연속 확률에서 이제 정규분포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언급하기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건 normal distribution 해서 보통의 상황이라면 여기 m 시그마 제곱의 상태로 돼서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거기 책에 이 fx가요. 뭐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해서 이거 잘 외우질 못하겠는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뭐 여기서 뭐 블라블라 이런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얘도 이 방금 우리가 직선으로 물론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가 이제 확률에 해당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놈이다. 예.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좀 적게 있겠다. 여기서 이제 강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한가운데 값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보통의 경우는 평균이 한가운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높낮이에 따라서 이 표준 편차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높낮이에 따라서 뭐 어떤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형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껌 같은 게 있으면 꾹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가 평균인데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 본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게 표준 편차가 어떤 애가 더 작을 것 같아. 흰색이야, 주황색이야 라고 한다면 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른 상태가 마치 이 주황색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꼴찌도 많고 상위권도 많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더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건 하얀색이 평균 쪽에 더 많이 이렇게가 있어야 이게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다를 꼭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평하다의 느낌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이 주황색이 더 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꼭 들어가는 거, 이 M에 대한, 여기 이건 필요가 없고요. M은 무엇이 반영이 된 거냐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오롯이 다 적는다면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 같아서 10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1번 문제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n 10,2제곱일 때 8부터 한 문제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의 확률을 직접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확률을 구할 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 정규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리 좀 나와 있어가지고 표준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시그마가 들어가고요. 위에가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느낌으로 사실은 정규분포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9페이지 위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으로 뭔가 낸다기보다는 표준 정규화 되는 것들로 나오는데 얘가 이제 미리 좀 설명을 하면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저도 오랜만에 저도 말이 좀 왔다 갔다 좀 꼬이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10이고 뭐 분산이 4 다시 얘기하면 뭐 표준 편차가 2제곱일 때 8부터 12 사이에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원래대로 따지면 인테그럴 8부터 12까지 아까 이상하게 그렇게 막 써져 있었던 그 fx d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식이 엄청 복잡하고 저도 그거 적분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냐?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뒷부분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가 이제 평균을 모두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는 1로 맞추는 상태로 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로 뭔가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요놈을 표준 정규화 한다면 P, Z가 이제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2분의 변수가 8이었죠. 8 빼기 10이고요. 오른쪽은 2분의 12 빼기 10이어서 얘가 마치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 3-1번 보면 이미 평균에서 뭔가 K 시그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가 1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0.6826이라는 확률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설명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 두 개가 지금 앞부분 정규분포에서 섞여 있어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힘든데. 추정 파트까지 가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넘어갔다가 뒤에서 앞으로 다시 좀 오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를 좀 보시면 이제 얘네가 이제 그래프가 막 A, B, C 이렇게 세 개가 섞여서 있는데 한 가운데가 이제 평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균이 가장 큰 것은 C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건 낮게 이렇게 분포 상태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A와 C 중 X의 분포가 고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C가 되어야 하므로 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그렇고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을 이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여기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고요. 표준 정규 분포이고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이렇게 맞춰주는데 여기 있는 변수들을 이 표준 정규 분포 안으로 이렇게 모아 넣을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표준 정규화라고 부르는 식이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일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뒤로 넘어가 볼 건데 114페이지를 보면 이게 수학이라고 하고요. 얘가 국어라고 하고요. 이게 영어라고 하고 이게 과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점수니까 당연히 변수가 될 거고 78, 82, 76, 85 해서 얘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균은 여기가 70점이고, 79점이고, 71점이고, 82점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가 4고, 6이고, 5고, 2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저희가 상담 전화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네, 상담 전화를 돌리면 수학 78점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주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당당하냐? 과학 선생님들이 가장 당당하게, 네, 아유, 이번에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라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이 더 우수하게 잘 가르쳤냐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뭔가 수학은 이렇게 높다랗게 뭔가 이게 평균이 여기가 70인데 얘는 78점을 실제로 맞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훨씬 높은데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이런 상태로 해서 얘가 이제 79점을 평균이 79점이고 얘가 이제 82점을 이렇게 맞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뭔가 비교를 해보고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가 어떤 과목이 더 공부를 더 잘한 거고 누가 더 잘 가르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곳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상위권에서 몇 %에 들어있는지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확률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표준 정규화해서 뭔가 상위권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 자체가 오른쪽에 더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과목만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얘도 정규분포로 적으면 평균이 70점에 얘 4제곱이라고 적고 얘는 실제로 78점을 맞았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1점이고 얘가 표준 편차가 5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영어 점수가 76점이다. 라고 이렇게로 두 과목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78에 해당되는 애를 78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밑에 4로 나누게 되면 얘 값이 2고요. 여기는 얼마죠? 점수가 76점에 평균이 71이고 표준 편차가 요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얘 이제 읽는 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평균이 0이라고 얘기했을 때 숫자가 양수 쪽으로 큰 쪽이 이렇게 뭔가 2의 형태로, 숫자가 작을수록 이렇게 1의 형태로, 평균보다 더 점수가 더 떨어지게 맞는다면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형태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1등, 이쪽으로 갈수록 꼴등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상위 몇 %?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기 때문에 상위권으로부터 몇 %인지가 여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수학이 단순히 78점, 영어가 76점인데 수학 점수가 월등하게 뭔가 높게 나온 상태로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가 0.4772입니까? 그럼 0. 이거 아직 안 했지.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표는 거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뽑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책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없네요. PZ가 맞던가?
오이씨, 다 외웠었는데. 원장님. 선사일상. 아, 맞다. 이런 형태로 지금 표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이 반영되는 건, 얘네가 반영되는 건, 여기 0일 때 1까지, 0에서 1까지 이 확률이 얼마냐? 0.3413, 요렇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장 뽑아놨었던가요? 원장님 뽑으신 겁니까? 얘 읽는 방법이 이제 Z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0부터 1까지 같은 경우에는 0.3413이 여기 사이의 어떤 넓이들을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라고 적어져 있으면 0.4772에 해당될 거고 뭐 Z가 여기까지 여기 2까지 왔을 때 여기 넓이에 해당되는 게 이런 값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분포는 언제나 좌우 대칭 종 모양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0부터 1까지의 어떤 확률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하는 형태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될 거고요. 그럼 요 놈이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고 여기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한쪽 절반만 따지게 되면 0.5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0.5에서 2보다 더 큰 부분이니까 오른쪽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0.4772를 빼주게 되면 0.0229여야 되는데 이게 1인가 그러면? 2 맞나요? 네, 0.028 이렇게 확률을 구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그것도 만약에 그럼 2다라고 하면 얘는 상위 2.28%의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점수 가지고 1등급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왜 표준정규분포표가 필요한가, 왜 표준정규화를 하는가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10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 읽는 방법이 다시 한번 거기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3이라고 하는 거기 방금 원장님께서 나눠주신 거기 표에서 3 그거 찾는 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네, 그게 0.498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2배를 해주시면 그게 확률이다. 그럼 두 번째 게 이제 P, Z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일 때 어떤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0.5가 되어서 0부터 1까지를 읽은 상태인 0.3413 한 다음에 0.5를 더해주니까 0.84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 상태는 1.96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부분과 여기 오른쪽 부분, 여기가 1.96,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한쪽 0.5에서 1.96 찾은 다음에 빼주시고요. 0.475인가요? 그러니까 0.5에서 0.475 빼주시면 얘가
0.025가 될 거고 얘 2배 해주시면 0.05에 해당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시계가 없네. 최대한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 111페이지 보시면요.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5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대부분 다 그려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65의 위치인데 우리 보고 지금 70부터 73 사이에 어떤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 70부터 73 사이에 들어갈 확률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얘는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표준 정규 분포화하는 걸 표준 정규화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의 확률이 70부터 73이니까 저희가 표준 정규화할 때는 변수를 x를 사용하지 않고 z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70에서 65, 5니까 여기가 1이고 73에서 70, 얼마죠? 8, 1.6인가요? 네. 이 확률로 뭔가 변한 엉망이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3이 되도록 여기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1.6이요. 네. 그럼 1.6 찾은 다음에 0부터 1.6 찾은 다음에 0부터 1 사이를 빼주면 되겠죠. 거기 그 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시고 해야 되는데 1.6 같은 경우가 안 나와 있어서 1.6에서 1을 빼주시면 이 부분 넓이만 남기 때문에 얘 확률을 구해줄 수 있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활용 문제는 그냥 이거 적는 방법만 해주시면 얘가 정규 분포 제품 검사에서 무게가 145 이하가 되었다 그러면 145 이하가 될 확률 얘를 구하시오가 되겠네요. 그럼 얘 표준 정규화 거꾸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0, 1제곱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PZ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확률 이거 구하시오로 그냥 옮겨서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진다.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50이고 145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도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하. 그래서 0.5에서 0에서 1 사이 뺀 다음에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확률이 0.1587이니까 물건 개수가 총 첫 번째 줄에 보면 1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1만 개 중에서 얘보다 더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을 곱해주면 1587개가 불량품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놈인 것 같고요. 성적이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4인데 상위 10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해서 얘 X가 점수가 K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확률이 500명 중에서 100등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0.2의 확률을 가지려면 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점수가 되겠죠. 상위 20% 안에 들기 위한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 상위 20%이기 때문에 이쪽 했을 때 여기 확률이 0.2니까 이쪽 확률은 0.3.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강조해 주셔야 되는 건 0.1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실제로 점수 0.3이 나오는 부분을 구해야 된다를 강조를 해주시고 얘는 현재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50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당연히 여기 얘는 실질 점수인데 얘는 거기 그 문제에서 0.3에 해당되는 부분의 숫자가 0.84. 즉 표준 정규화 했을 때 0.8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 K 마이너스 평균 50 표준 편차 4로 나눴을 때 얘가 0.84라는 표준 정규 값이 나오게 된다면 상위 20% 안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연산해 주시면 거기 답에서처럼 53.36점을 받게 되면 얘가 53.36점을 받게 되면 상위 20%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했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부분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저희가 그 지난번에 주사위를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나온다, 1개 나온다, 2개 나온다, 3개 나온다 해서 여기에 이제 확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동전을 100개를 던지는 구조 가지고 저희가 이항분포 형태를 띄어서 저희가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구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표를 그리게 된다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와, 1개 나와, 2개 나와 해서 땡땡땡땡땡 했을 때 100개까지 나오는, 앞면이 100개까지 나오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표를 그려서 원래는 여기다 이거 곱하고 여기다 이거 곱하고 여기다 이거 곱하고 해서 전부 다 더했을 때 이제 평균 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렇다면 동전을 얘 당연히 그러니까 평균 50 정도가 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면이 47개부터 56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실제로는 얘는 이산이고 저희가 지금 배웠었던 건 정규분포 연속이기 때문에 2개는 아예 다른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위에 거고 지금 저희가 방금 배웠었던 건 연속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그럼 뭔가 이렇게 100시 47 앞면이 나오는 거 2분의 1에 47 뭐 2분의 1에 53 더하기 땡땡땡 해서 그러니까 100시 56 2분의 1에 56 2분의 1에 56이니까 43이니까 여기까지 더하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네들을 다 원래대로는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얘 50, 100개면 얼마지?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또 곱했으니까 5제곱 네 이렇게가 될 텐데 이런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고 있는다는 건 좀 많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런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이들한테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문제에서 이 문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동전이어서 제가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1이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시행 횟수는 100번이겠구나. 그런데 얘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구나. 그럼 얘네 해석할 때 100개를 시행을 했을 때 47번부터 56번까지 나오는 요놈들을 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얘를, 이렇게 47, 56 갖다 끼워 넣어서 변수를 이건 변수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놈이, 이 확률을 의미한다까지도 뭔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게 많이 자주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요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 얘네 둘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이 등장을 해서 시행 횟수가 되게 많아진다면, 시행 횟수가 대단히 많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정규분포의 모양 상태를 띠고 있게 되므로 그냥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여기 이미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분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마치 이항분포 이산 확률이지만 정규분포화 되어서 얘가 평균이 50, 표준 편차 5제곱일 때 47부터 56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의 표현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 두 줄기로 같지만 얘네들이 연결을 가지고 있고 이런 놈들을 구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10번 문제가 여기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진다. 시행 횟수가 720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는 건 한 번 던졌을 때 얘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 6분의 1을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가 120이고요. 그 다음 VX를 구하게 되면 120에 6분의 5를 곱했으니까 얘가 100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항분포가 시행횟수가 많으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분포화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거 평균 120에 분산이 100이니까 여기 표준편차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적어줬을 때 확률을 뭘 구하라 라고 얘기했냐면 100번부터 130번 이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어떻게 돼야 하냐? 표준 정규화해서 구해야 되고요. 그럼 이 식이 P, 여기 가운데 Z가 100에서 20 뺀 거 이게 마이너스 2인가요? 여기 3까지입니까? 그래서 얘 표준 정규화의 모양으로 여기 틀렸나요? 130에서 이거 1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고 그럼 여기부터 이 부분까지 이렇게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요. 여기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120이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30이 되도록 하는 이 확률을 구하시오인데 표준 정규화해서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표에서 뭔가 구하해라. 그럼 아까 2가 0.477이었고 여기가 0.3413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 0.8185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이 두 개 연결된 다음에 표준 정규화까지 가는 부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큰 수의 법칙이 중간에 들어간다. 근데 얘는 사실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여기서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큰 수의 법칙을 배웠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여서 속도를 낸다고 냈는데 여기 통계적 추정까지 오늘 끝내야 되는데 아예 못 끝낸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모 집단, 그 다음 뭐 표본 집단, 그 다음에 뭐 임의 추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미 모자 써서 원래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속에 균등하게 뽑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게 임의 추출에서의 어떤 숨겨져 있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 같은 경우에 요거 표본이 표본이 이렇게 뽑혀져 있는 상태를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수입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라고 하는 건 이게 모 집단에 해당될 거고요. 어떤 각 반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모든 반이 다 10명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10이다라고 하는 건 10명씩, 반명 저희가 이렇게 집어 넣듯이, 그렇게 10명씩 뽑아 놓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3으로 따지면 중3 KMS, KMA, GAA, 이렇게 해서 10명씩 이렇게 해서 쭉 뽑아 놓은 상태가 저희가 이제 이게 표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X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X바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반의 평균이 98점이다 라고 한다면 표본을 뽑아놓은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표본을 뽑아놓은 놈들의 평균을 구해놓은 게 이 X바입니다.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로 얘기하면 1반부터 10반까지 1, 2, 3, 4, 5, 6, 7, 8에서 10반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수학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 80이면 모든 반들이 전부 80 맞은 게 아니고요. 1반 같은 경우에 78점이면 얘가 82점, 여기가 79점, 얘 81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얘가 X바인 겁니다. 얘가 X바. 그래서 얘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모 집단의 모평균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이게 모평균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이 모평균은 누구와 똑같냐라고 얘기하면 순서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각 반의 평균을 모두 구하면 당연히 모 집단의 평균이 나와야 하므로 얘하고 같다. 그럼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냐?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평균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착각하는 게 그냥 저희가 이거 흔히들 많이 생략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한 반에 30명씩이다라고 하면 30명을 뽑았을 때 이 평균을 구했더니 78인데 어떻게 얘가 얘하고 똑같아요? 라고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표본 평균을 구한 놈의 다시 평균을 구한 게 모평균과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표본을 왜 뽑는 거냐? 순서가 지금 엉망으로 있는데 매일 준비를 많이 한 날은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이 꼬이지. 그럼 표본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형광등으로 가까이 있는 형광등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형광등의 수명을 구하고자 한다. 형광등의 수명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데
형광등의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을 공장에서 나온 놈들을 모두 다 전부 켜고 얘네가 꺼질 때까지 재면 그 공장은 망하겠죠. 팔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광등의 수명을 잰다라고 하는 건 일부분만 우리 공장에서 만든 형광등은 몇 시간 가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공장에서 만든 걸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본 추출을 그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그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선거를 할 텐데 앞에 나와가지고 흰 모자 쓰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태블릿 이렇게 들이밀면서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해서 누가 될 건지를 저희가 생각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 그 뭐라 그러죠? 출구조사? 뭐 그런 것들도 신속하고 뭔가 비용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조사와 반대편에는 이제 표본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수조사, 상황에 따라서는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3페이지 보시면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한다 라고 한 건, 이 시청률 조사는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본만 뽑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 이것도 당연히 표본 조사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근데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과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추정까지 해야 되는데. 네, 124페이지 보시면 숫자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라고 하면 거기 집어넣었던 걸 다시 또 빼낼 수 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2다. 2개를 뽑는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는 계속 원래 상태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맨 앞부분에 경우의 수 배웠을 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중복순열 형태로 뽑아내는 겁니다. 중복순열 형태로 11부터 시작해서 떼르르르르 해서 33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16가지 경우가 나오는 상태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럼 여기서의 X바 같은 경우에 얘는 1이지만 얘 1, 2가 뽑혔을 때는 얘는 1.5로, 뭐 예를 들어서 3, 3으로 뽑았다 그럼 얘는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거 3, 얘가 뭐 2하고 3하고 뽑혔다라고 하면 2.5, 요렇게로 지금 저희가 1부터 시작해서 1.5, 2 나오는 경우는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뽑는 게 얘가 표본 평균에 해당된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한 개씩 2개의 공을 비복원 추출로 한다. 비복원 추출은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와, 비복원 추출 방법. 한 개씩 2개의 공을. 한 개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하나 뽑고 그 다음 뽑으니까 얘는 처음에 뽑을 때 4가지, 두 번째 뽑을 때 3가지니까 얘는 12가지가 되겠고, 거기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건 4C2 해서 얘는 6가지다. 그러니까 하나 뽑힌 게 다시 뽑힐 수 없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 비복원 추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여기 추정 파트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차피 그리고 그 다음 스터디를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하긴 했는데, 공수원 좀 고난도 문제 다루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 부분 파트로 뭔가 하는 걸로, 그럼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 공수원
절대 등급으로 진행하는 걸로 네, 했습니다. 원장님 추가 설명하실 거죠? 허리가